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도플갱어에 관한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그 영화 속에 그 함축되어 있는 경제학적 어떤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 카페를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도플갱어에 관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이 어떻게 도플갱어가 됐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세상을 떠난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게리 그라프만이 또 그와 아주 똑같은 피아니스트가 하나 있어갖고 그 두 사람을 제가 도플갱어 같은 피아니스트라고 소개한 게 있어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도플갱어에 관한 영화를 하나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대표적으로 데이브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 속에 있는 그 정부의 실패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다른 도플갱어 영화가 진짜 있는데 하나는 아키라 구로사와의 가게무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영화인 마르탕게르의 귀환이라는 영화를 뭐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데이브란 영화를 한번 보시죠. 데이브란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게 1993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케빈 클라인이 주연을 맡아서 대통령과 그 대역, 도플갱어 대역을 하는 이제 두 사람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벤 킹, 케빈 클라인이 연기하는 거가 이제 44대 대통령, 여기서는 이제 가명이죠. 영화에서는 대통령이 빌 미첼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실제로 미국 대통령 44대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었더라고요. 이제 뭐 하여튼, 여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통령에는 이제 벤 킹슬리, 옛날에 그 간디로도 나왔죠. 간디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배우인데, 벤 킹슬리는 굉장히 정직하고 아주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모함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악역의 대표자죠. 비서실장인 프랭크 란젤라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도 역시 부패이건 마찬가지인데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제 이 대역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대역을 쓰게 되냐 하면은 이, 빌 미첼 대통령이 말하자면 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와 이제 정사를 나누다가 말하자면 북상사로 갑자기 이 코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코마가 돼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데 이 비서진들, 이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그러면 자기 파워도 다 날아가니까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우연히 이 대역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케빈 클라인이 그 우연히 이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탁돼서 이 화이트하우스로 불려가고 이 비서실장이 얘를 이제 이 그림자 이제 뭐 카프라 아니 저 아키라 구로사와의 영화의 가게무샤 영무자 같이 이제 그러한 그 대역으로 씁니다. 도플갱어죠. 도플갱어를 써서 실제 대통령은 코마로 어디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역을 수행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순박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의 모습과 달리 뭐 이 고아원 같은 데 가고 애들하고도 막 놀아주고 뭐 마술놀이도 하고 뭐 너무나 서민적으로 소탈하게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진짜 뭐 그 전에 대통령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아주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아주 대중들의 인기를 받는 그러한 대통령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영화 얘기는 하여튼 영화를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데이브는 그거를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한 3억 5천만 달러인데, 그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좀 마련할까 해서 자기의 친구를 몰래 밤에 백악관으로 부릅니다. 이 사람이 회계사인데, 머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산을 마련해낼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다른 예산을, 방만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방만을 찾아내는 이제 역할을 하죠, 이 회계사가. 근데 영부인은 원래 자기 남편 빌 미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이제 각반 쓰는 부부처럼 그냥, 남남처럼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점점 달라진 그 대통령을 보고 놀라게 되고, 근데 이 부인은 사실은 알죠. 얘가 진짜가 아니구나 아는데, 나중에 영화 속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영부인이 물어봅니다. 영부인이 물어보나? 아니, 이제 데이브가 영부인한테 어떻게 내가 가짜인 줄 알았냐. 그러니까 영부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자신의 이런 스커트 위에 허벅지를 쳐다보더라라고 하는 데서, 어, 이게 가짜구나 확실히 그걸 알았다고 하는 그런 대사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게 재밌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요. 하나 또 더 재밌는 장면을 말씀드리면, 이 둘이 밤에 몰래 영부인하고 밤에 이제 외출을 나가서 마실을 나간 거죠. 그러다가 경찰한테 아마 속도 위반인가 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면허증 보여달라고 이러니까 지금 큰일 났거든요. 대통령인 거가 들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케빈 클라인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지컬 애니에 나오는 투마로우를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부인도 뭣도 모르고 있다가 부르니까 같이 따라 부르고 이제 노래가 끝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실은 대통령 대역을 흉내내는 그런 연극 배우인데 지금 좀 나왔다. 이 대통령 내 대역을 하는 배우인데 좀 봐달라. 이래갖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그럼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그래도 조금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영부인 보고, 당신은 노래 연습을 한참 더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재밌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이 영화는 말하자면 어떤 정직한 한 인간이, 소시민적 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 미국의 이 감독 중에 가장 존경받는 감독 중에 하나는 프랑크 카프라의 어떤 이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마치 프랑크 카프라의 오마주 같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카프라의 미스터 스미스 goes to 워싱턴이라는 영화가 있죠. 스미스이 워싱턴에 가다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평범한 소시민인데 정말 인테그리티를 갖고 정직함과 성실함, 그러한 소시민적인 어떤 덕목을 가진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카프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영화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나중에 이 비서실장이 이 가짜 이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해도 몰아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제 그 자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이 부정부패의 이 온상이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밝히게 돼서 이 대통령을 이제 공경에 몰아넣는 거죠. 근데 이제 부통령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뭐, 이야기의 전개가 뭐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자기가 다 비서실장이 지목한 그러한 죄를 내가 다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부통령은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아무런 의혹이 없다. 이제 그렇게 딱 부통령을 감싸고 자기가 모든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갑자기 절도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면서 진짜 대통령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케빈 클라인은 야구 모자 쓰고 몰래 사라지고 진짜 대통령이 코마에 빠져서 죽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부통령이 그 집을 계승하게 되고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케빈 클라인이 그 지방선거죠. 이제 주의회 선거에 뛰어들게 되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영부인이 야구 모자 쓰고 나타납니다.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다. 자원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일하러 오고 또 백악관에서 자기의 그 보디가드를 하던 경호원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냥 총탄을 맞겠다라고까지 한 그러한 이제 경호원이 와서 보디가드로 일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는 정부가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가급적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죠. 그래서 예산을 매년 늘립니다. 그리고 뭐 복지 예산 뭐 해서 마구 이제 쓰고 또 그러한 복지 예산이나 이러한 그 포퓰리즘에 입각한 예산이 결국 다음 선거회 때 표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퍼주기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면서 진짜 필요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검토를 하면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항목이 있습니다. 마켓 페일리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시장으로만 놔뒀을 때 시장 기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대표적인 거가 이제 퍼블릭굿, 공공재를 생산하는 거가 시장 기구에만 맡겨두면 진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는 잘 공급이 되지 않고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익을 어떤 사적 기업들이 이윤을 얻기가 힘든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나는 거를 투자할 리가 없고 생산할 리가 없죠. 대표적인 거가 이제 공공재 중에 가로등 같은 거죠. 가로등은 그걸 생산하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생산을 다 미룹니다. 다른 사람이 생산하면 나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좀 뭐 혜택을 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가로등을 지어서 이
자기가 투자한 거를 뽑으려면 그 비용을 건지기 위해서 뭐 돈을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뭐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죠, 사실은. 그래서 프리라이더, 무임 승차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로등을 생산하는데 돈을 안 냈지만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면 공짜 이용자가 되고 그거를 짓는데 돈을 들인 회사나 개인은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정부나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 공공재로서,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으로서 세금을 걷어서 짓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공공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러한 예산으로 그러한 공공재를 생산하고 또 복지 예산이나 이런 거를 쓰면서 예산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비효율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비효율성이 생기면서 정부의 실패, government failure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소위 그 공공경제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bureaucrat,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 조직이 순전히 무슨 이 국민들을 위해서 얘네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조직, 관료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 마치 이 사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또 개인들은 자기의 어떤 효용이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관료 조직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극대화하는 게 뭐냐? 결국은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짓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들의 이익이 커지는 거죠. 자신들의 권한도 커지고. 그러니까 관료 조직이 점점 비대화되게 됩니다. 예산을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농무부 같은 데가 있는데, 미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점점 20세기가 지나서 21세기가 되면서 농업 부분은 점점 줄어들게 됐는데도 농업 부분에 이 종사하는 이 관료들의 조직이나 예산이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 해군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 해군 20세기를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보면 해군의 이제 그 파워보다는 이 공군의 파워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어떤 예산이나 그러한 조직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경제적 힘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인 이 관료들도 조직을 늘리면 자기네들의 힘이 더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통 말하는 게 있죠. 뭐냐면 이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규제를 좀 철폐해라. 근데 규제를 철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관료 조직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뜻이 됩니다. 왜?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제에 관료의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곧 관료들의 권한입니다. 관료들의 파워고 그들의 권력입니다. 또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비대화, 조직의 비대화는 결국은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 정부 실패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가끔 우리도 보면 이 도로 포장 같은 거를 멀쩡한 거 뜯어내고 새로 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예산을 그 해 말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쓸 필요가 없지만 예산을 써버려야 그 다음에도 또 그만큼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겁니다. 필요가 없죠. 그게 개인 돈이나 어떤 가족의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겠죠. 그게 정부 실패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브의 이제 포스터인데요. 이 케빈 클라인하고 그
영부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 마지막 장면인데 그 영부인이 그 야구 모자를 쓰고 와서 이 케빈 클라인 그 사무소에 선거 사무소에 와서 일자리를 준다고요? 이제 그렇게 막 묻는 그런 마지막 부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의 그 도플갱어 영화의 대표적인 영화가 1980년에 나온 가게무샤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아주 그 명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 이제 황금 종려상도 받았는데, 아키라 구로사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1980년에 겨우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영화는 물론이고 일본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1980년에는 제가 79년에 미국에 가서 이제 80년에 그때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에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 80년에 이 영화를 필라델피아의 소사이어티 힐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좋은 동네에 있는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영화가 일본에서 나왔구나. 일본 영화를 처음 본 겁니다. 이때 제가. 그런데 이 가게무샤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쓰면 영무자라고 씁니다. 영자라고 하는 게 이 그림자 영자에다가, 무는 무사할 때 무에다가, 자는 그 놈자자, 사람이죠. 그림자 무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시대의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때 전국시대는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전국시대에 이제 이 전쟁을 할 때죠. 그때 일본에 굉장히 그 대단한 무장이 있었는데, 다케다 신겐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고부 지방이죠. 거기를 이제 활동으로 있었던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이 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케다 신겐이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그 신출귀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천하무적이었는데, 그 전투에 나가서 그 조총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신들이 결국은 그 다케다 신겐을 대신할 대역을 찾게 됩니다. 가게무샤를 찾게 돼서, 그 가게무샤가 그때 도둑으로 잡힌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영무자로 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아까 대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 지도자나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그 신변을 보호하고 암살자로부터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암살자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림자와 같은 닮은 사람들을 내세우죠. 도플갱어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이 암살을 피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다케다 신겐도 그러한 영무자를 대신 쓰게 돼서 그거를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년에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뒷얘기를 보면은 영화를 제작하다가 아마 제작비가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자꾸 지연되니까, 그 당시에 그 아키라 구로사와를 아끼던 조지 루카스나 프란시스 코폴라 같은 감독들이 나서서 20세기 폭스의 얘기에서 거기서 지원금이 들어가게, 제작비가 지원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키라 구로사와는 얼마나 유명했는지 제가 그 다음에 뉴욕에 와서 보니까요, 뉴욕에서 한 영화관에서 아키라 구로사와 위크라고 하는 그런 영화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구로사와 영화만 보여주는데 매일
극장 앞에 장사진을 그 뉴요커들이 쉬고 있었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로사와의 영화는 대단한 영향력이 가진 그러한 그 감독입니다. 그리고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자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으로 이 구로사와를 꼽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케다 신겐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전술과 전략이 뛰어났던 그런 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영화의 그 포스터죠. 저 왼쪽 위를 보면 흑택명이라고 돼 있죠. 그게 구로사와 아키라, 일본 말로 읽으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영무자로 돼 있고, 그 영화의 도 아주 그 박진감이 있고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는 한번 볼만한 영화인데, 나중에 이제 아키라 구로사와가 란이라고 하는 또 그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 저는 란은 약간 더 필로소피컬한 그런 영화고, 영화로서 보기에는 이 가게무샤가 훨씬 더 재미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도플갱어 영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Le Retour de Martin Guerre라고 하는 영화인데, 영어로 하면 The Return of Martin Guerre죠. 그래서 마르탄 게르의 귀환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16세기에 프랑스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케다 신겐의 가게무샤도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여기 주인공은 이제 제라르 디파르디유인데, 나탈리 베이라고 하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습니다만, 하여튼 이 영화가 나올 때도 아마 신인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 제라르 디파르디유도 아마 그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쯤 된 영화인데, 이거 영화도 아마 8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서 실제로 16세기에 있어서 이게 그 재판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기록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미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됐는데, 이제 그게 소머스비라고 하는 그 영화로 이제 다시 리메이크가 됐죠. 근데 소머스비는 좀 실패한 영화고요. 이 영화는 굉장히 훌륭하고 장면이 정말 프랑스의 전원의 어떤 그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아주 멋진 장면도 있고요. 이 영화도 보면 내용이 뭐냐면 이, 이 젊은 여자가 있는데, 이 젊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드파르디유랑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하자마자 전쟁으로 나갑니다. 전쟁으로 나가서 행방불명이 돼서 거의 뭐 한, 영화에서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한 7, 8년, 10년 정도 후에 이제 행방불명 돼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한 10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이 마을에. 그래서 이 제퍼드가 와서 이 마틴 기어 역할을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막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당이 돌아왔다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진짜 막당이 돼갖고 이 부인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부인은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렇지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마치 그 데이브 영화에서도 그 진짜 대통령은 완전히 악당인데, 아주 선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 남편으로 온 거와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점점 이상하게 이제 그런 거가 발견이 되니까 재판을 하게 되니까 이놈이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결정적으로 가짜가 이제 들통나게 된 거는 뭔지 아십니까? 가짜로 결국 판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뭘 해도 진짜 이놈이 가짜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부두장이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발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 왜? 이 사람은 실제로 마크당게르가 그 신었던 신발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때 치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치수가 달라진 거예요.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변할 수 있지만 모습도 변할 수 있고 다 변할 수 있고 신발 치수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짜로 판명이 돼서 처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마크당겔의 귀환이라는 영화가 아주 흥미롭고 아주 정말 인상 깊은 영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오늘은 그 도플갱어에 관한 그런 영화와 또 그 영화 데이브에 나오는 정부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천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